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질입니다. 계엄은 헌법 77조와 계엄법이라는 별도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요. 군사력을 가지고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거고요. 그 선포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의 관할하에 두는 것을 계엄이라고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 과 사법과 관련된 일들을 관장을 하게 되고요. 여전히 입법은 국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계엄 요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계엄법 2조에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이 왜 요건으로 중요하냐면요. 이 정의에 나오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가 다 충족이 되어야 그래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되고 교전상태 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하거나 이래야 되고 행정 및 사법 수행이 곤란해야 되고 그래서 군사적 필요가 있다거나 뭐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법에서 이런 해석을 할 때 들어가는 형용사들이 항상 문제예요. 현저히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현저히라는 거는 그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이 해석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엄령이 있었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10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요. 첫 번째가 제주 4.3이고요. 두 번째가 여순 이고요. 세 번째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7번은 다 한국전쟁 이후에 있었던 건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4.19 혁명 당시에 계엄령이 있었고요. 한일협정을 반대하기 위한 64년 계엄령도 있었고 박정희의 61년 군사쿠데타를 위한 계엄도 있었고요. 72년에 유신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또 계엄령이 있었고요. 부마항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박정희 사망사건이 있었고요. 80년 전두환 군사쿠데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5.18이 있었죠. 이 모든 계기마다 비상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고요. 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정말로 국가의 비상사태였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적인 계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헌법 77조에 계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을 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위헌적 요소를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모순이 나타나는데요. 계엄법 9조에서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라고 해서 비상계엄 지역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출판, 언론,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거 말고도 비상계엄 지역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군수라는 명목으로 징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징발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게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해 간다는 거죠. 이런 거 말고 재판 관할을 군사법원에 주면서 법원의 권한을 강제로 군사법원으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계엄은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부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건데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국회가 해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만큼만 국회가 가지고 있고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 그리고 모든 집회 결사를 필요한 이런 권리들이 강제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사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없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2017년 3월에 기무서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전문이 공개되어 있고요.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전제해서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고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 탄핵이 되었을 때도 적용을 하기 위한 이런 문건이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에 불참시켜서 과반수를 못 만들게 하겠다는 구체적 실행 내용도 있고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서 총 67페이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그리고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대상에서 현행범 사법 처리를 해서 의결 종족수 미달로 해제를 못하게 하는 이런 계획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중요시설 494개소 그리고 집회 예상지역 2개소 광화문하고 여의도인데요. 여기다가 군대,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을 배치를 해서 이 집회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탄압, 그 다음에 국회 마비, 그리고 집회 탄압 이 3가지를 통해서 계엄을 성공시키겠다라는 문건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인력 배치는 보면 외교통들은 점점 없어지고 안보통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 실장으로 가고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박근혜 당시에 했었던 게 크게 3가지잖아요. 집회와 언론과 그다음 국회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것들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훈련을 하죠. 대북 전단을 뿌리죠. 대북 확성기를 계속 틀고 있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전면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지전이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핵무장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쭉 보면 계엄과 관련 그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이진수 방통위원장 사건도 있었지만 언론과 관련돼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과 관련돼서도 지금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한 걸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집회와 관련돼서도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촛불 대행진에서 행진을 가로막고 촛불 행동에 상인 대표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고의적이다라는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수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3가지 징표들을 봤을 때 윤석열도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러한 의심들 때문에 최근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시는 것도 있죠. 그랬더니 국힘당에서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이지 우리는 그런 계획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국가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계엄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엄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저항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4.19 혁명이 있었고요. 5.18 민주화 항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계엄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 국면에서 계엄 계획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하지 못한 것도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굉장히 강력했고 그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이 윤석열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 그 낌새를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국민들은 그 낌새를 눈치채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국힘당이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계엄을 위한 시도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전 국민이 지난 검찰개혁 때나 아니면 박근혜 탄핵 때처럼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 이런 항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계엄을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2023년 12월에 YTN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2000년 이후에 쿠데타가 불가능한 이유, 이 이유를 보면 실제로 계엄이 불가능한 이유도 거의 마찬가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대전화 때문에 보안 유지가 안 되고 교통체증 때문에 서울을 군사력으로 제어할 수가 없고, 언론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회 부문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가고 있는데 군이 그러한 진보적인 성향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군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곧 계엄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금 21세기에는 윤석열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현까지는 못 갈 것이다. 그리고 설사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시도를 초기에서부터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오셔서 윤석열 탄핵을 외쳐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회가 윤석열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정말로 윤석열을 탄핵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